네덜란드 바덴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세계 최대의 갯벌입니다. 그 한가운데서 전대미문의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1200억 원을 들여 특수 제작한 네덜란드 최첨단 갯벌. 진공 장갑차 세대가 기괴한 굉음을 내며 시커먼 뻘밭 속으로 흔적도 없이 빨려 들어간 겁니다. 유럽연합은 즉각 5조 원의 천문학적 환경 파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1조 원 규모의 국가적 해양 프로젝트는 순식간에 박살났죠. 네덜란드 1위 해양 기업의 주가는 하루아침에 90% 폭락. 파산이 확정된 초비상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진 만장일치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오만한 CEO. 그를 구원한 건 최첨단 서양 공학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 날아온 진흙투성이의 낡은 나무 널빤지 하나. 그리고 70대 한국 노인이었습니다. 도대체 네덜란드 앞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 뻘배의 경이로운 과학적 원리를 모티브로 극적인 감동을 더해 자연스럽게 재구성한 사연입니다. 잠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네덜란드 1위 해양 굴착 및 간척 기업의 CEO 얀 판데르 베르크입니다. 네덜란드는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든 나라죠. 국토의 4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바다와 전쟁을 벌여왔어요. 둑을 쌓고 물을 퍼내고 갯벌을 메워서 사람이 살 땅을 만들었습니다. 신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인이 만들었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바다를 정복하는 일은 곧 생존 그 자체였으니까요. 저는 그 최전선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굴착기와 준설선, 최첨단 공학기술로 바다를 파내고 땅을 쌓아 올리는 것.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25살에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30에 이사가 되었고 40이 되기 전에 CEO 자리에 올랐습니다. 취임 첫 해에 북해 간척 사업을 따내면서 업계를 평정했죠. 자연은 인간이 만든 압도적인 기계 앞에서 반드시 굴복한다. 그게 제가 40년간 증명해온 진리였습니다. 회사 로비에는 제가 투입한 초대형 굴착 장비들의 축소 모형이 금빛 유리장 안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것을 올려다보며 경외심을 품었고 저는 제국을 통치하는 황제처럼 그 위에 군림했죠. 제 사전에 불가능이란 단어는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책상 위엔 늘 두꺼운 설계도와 수천억짜리 계약서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매니큐어까지 말끔히 칠해진 희고 매끈한 손으로 서류에 사인하는 게 일상이었죠. 손목에는 3억짜리 스위스 시계가 빛나고 있었고 손가락엔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손이 은근히 자랑스러웠어요. 평생 흙 한 번 만질 필요 없이 오직 펜과 전화기만 쥐면 바다가 굴복하는 살. 그게 바로 권력의 증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제게 눈엣 가시 같은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외동딸 에마와 결혼한 한국인 사위, 최진우. 에마가 유학 시절 만나 사랑에 빠진 남자였습니다. 결혼을 허락할 때부터 탐탁지 않았어요. 레이던 대학교에서 해양생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진우는 허구한 날 자연과의 공존을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투입하는 거대한 굴착기가 해저 생태계를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파괴하고 있다며 매번 분석 자료와 데이터를 들이밀었죠. 이대로 가면 북해 연안의 해양 생물 30%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위를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대놓고 면박을 주었어요. 에마가 눈을 글썽이며 말려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진우, 자네의 그 나약한 동양 철학은 우리 네덜란드의 위대한 기계공학 앞에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네. 자연이란 건 정복하는 자의 전리품이야. 에마가 자네를 데려왔으니 참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자네 같은 사위를 둔 게 부끄러울 따름이야.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탁 아래로 내려놓은 그의 손이 하얗게 질릴 만큼 주먹을 쥐고 있었다는 걸 에마만 보았죠. 에마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키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못 본 척한 것이겠죠. 저에게 사위는 그저 딸이 데려온 불필요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무려 1조 원 규모의 국가 프로젝트가 떨어졌어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바덴의 갯벌, 그 수십 미터 아래에서 세상을 뒤흔들 발견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난치병을 치료할 핵심 물질을 품고 있는 황금 뻘낙지의 대규모 군락이 확인된 겁니다. 세계 의학계가 발칵 뒤집혔죠. 이 낙지의 체내에서 추출되는 특수 단백질이 지금까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희귀 신경질환에 획기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환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낙지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에 아주 작은 상처라도 입는 순간 약효 물질이 즉각 분해되어 사라져버립니다. 반드시 산채로 상처 하나 없이 온전하게 채취해야만 했죠. 전 세계가 이 프로젝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네덜란드가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고 실패하면 국가적 망신이었죠. 네덜란드 정부는 이 중차대한 임무를 우리 회사에 맡겼습니다. 저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이건 기계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1200억을 투입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진공 갯벌 장갑차 세대를 특수 제작해 내가 직접 현장을 지휘한다. 갯벌 위에서 진공으로 낙지를 흡입하면 상처 없이 뽑아낼 수 있다. 이 프로젝트만 성공시키면 우리 회사는 유럽 전체를 집어삼킬 수 있어. 임원들은 환호했고 설계팀은 밤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죠. 바로 그때 사위 진우가 창백한 얼굴로 집무실 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장인어른, 절대 안 됩니다. 갯벌 속 미세한 진동에 극도로 민감한 낙지들은 기계가 진입하는 순간 모조리 땅속 깊이 숨어버립니다. 100톤짜리 쇳덩어리가 갯벌 위에 올라서면 집안이 무너집니다.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복구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어요. 제발 다른 방법을 먼저 검토해 주십시오. 진우의 손에는 수개월간 밤잠을 줄여가며 준비한 갯벌 생태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 뭉치를 낚아채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힘들게 모은 데이터와 그래프가 인쇄된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닥쳐. 감히 내 결정에 토를 달아? 내까짓 게 뭘 안다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진우는 흩어진 보고서를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주워 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로요. 문을 닫고 나가는 진우의 뒷모습은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복도에서 에마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소리 없이 울었다는 사실을 저는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에마는 남편의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나가면서 처음으로 아버지인 저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진우는 에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괜찮아, 에마. 장인어른은 아직 모르시는 거야. 갯벌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저는 그날 밤 집무실에서 비싼 와인을 따며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1200억 원짜리 기계가 완성되는 날, 온 세상이 저를 우러러볼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그 오만한 결정이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기계 세대가 완성된 날로부터 정확히 한 달 뒤, 디데이가 밝았습니다. 바덴의 갯벌 위로 차가운 북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갈매기들이 불안한 듯 낮게 울며 날아다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날아온 언론 기자 수백 명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죠. 네덜란드 국영 방송은 물론이고 영국 BBC, 독일 GDF, 프랑스 방송까지 생중계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채취 작업이 아니었어요. 네덜란드의 공학 기술이 인류를 구하는 역사적 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저는 맞춤 정장에 넥타이까지 매고 통제실 한가운데 서서 왕이 전쟁터를 내려다보듯 전광판을 응시했습니다. 위풍당당한 100톤짜리 갯벌 진공 장갑차 세대가 대형 트레일러에서 내려졌습니다. 육중한 쇠캐터필러가 갯벌 가장자리 땅에 닿는 순간 바데네의 정막을 박살내는 기괴한 엔진 굉음이 울려 퍼졌어요. 쿵, 쿵, 쿵. 그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뼛속까지 전해졌습니다. 장갑차가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시커먼 디젤 매연이 뿜어져 나왔고 쇠캐터필러가 갯벌 표면을 잔인하게 찢어 놓았습니다.
갯벌 위에서 살아가던 조그만 개들과 조개들이 혼비백산 도망쳤어요. 저는 그 광경을 통제실 모니터로 바라보며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힘이다. 기계의 위대함이다. 하지만 장갑차가 갯벌 중심부를 향해 200m쯤 진입했을 때였습니다. 모니터를 주시하던 수석 엔지니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회장님, 집안 센서에 이상 신호가 잡힙니다. 갯벌의 점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야? 갯벌은 단단한 흙이잖아. 우리가 6개월간 검증한 집안 분석 데이터를 봤을 거 아니야. 장난하지 말고 계속 진행시켜. 그게 아닙니다. 기계의 엄청난 진동과 무게가 갯벌의 내부 구조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단단했던 진흙이 순식간에 액체처럼 변하는 요변성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요변성. 갯벌 연구에서 가장 두려운 단어입니다. 틱소트로피라고도 불리는 이 현상은 가만히 놔두면 고체 상태를 유지하는 물질에 일정한 충격과 진동을 가하면 갑자기 액체처럼 변해버리는 현상이에요. 갯벌은 사람이 가만히 서 있으면 단단하지만 100톤짜리 쇳덩어리가 위에서 진동하며 내리누르면 순식간에 물처럼 변해 모든 걸 삼켜버리는 거예요. 진우가 그토록 경고했던 바로 그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막았었죠. 그 순간이었어요. 회장님, 1번 장갑차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통제 불능입니다. 모니터를 보는 제 눈이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170억짜리 1번 장갑차가 마치 늪에 빠진 코끼리처럼 서서히 옆으로 기울더니 시커먼 뻘밭 속으로 꺼지기 시작한 겁니다. 운전석의 엔지니어가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지르며 해치를 열고 가까스로 탈출했어요. 허우적거리며 기어나온 그의 온몸이 시커먼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헬멧이 벗겨져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 엔지니어의 눈에는 공포밖에 없었어요. 뒤이어 2번, 3번 장갑차도 연쇄적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조종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진흙 속을 기어 탈출하는 동안 전 세계 수십 대의 카메라가 그 참극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은 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쾅! 기괴한 금속 파열음이 바덴에 저녁에 울려 퍼졌습니다. 1200억 원짜리 최첨단 기계 세대가 속수무책으로 시커먼 뻘밭 속에 빨려 들어갔어요. 마지막 장갑차의 안테나까지 진흙 아래로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은 채 3분도 안 되었습니다. 1200억 원이 3분 만에 진흙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완전한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렸죠. 통제실은 아비규환이었어요. 누군가 의자를 걷어찼고 누군가는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기계의 엄청난 진동과 충격에 놀란 황금 낙지들은 갯벌 깊은 곳으로 영영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따로 있었어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을 처참하게 짓밟은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장갑차에서 유출된 디젤 연료와 유압유가 시커먼 기름띠를 만들며 갯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만 마리의 갯벌 생물이 떼죽음을 당했죠. 기름에 뒤덮인 물새들이 날지 못하고 뒹구는 모습이 바로 생중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네덜란드 정부 청사 앞에는 수천 명의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몰려와 시위를 벌였고 우리 회사 건물 유리창에는 붉은 페인트가 뿌려졌습니다. 직원들은 회사 로고가 새겨진 명찰을 떼어냈어요. 부끄러워서요. EU 환경청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우리 회사의 연구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무려 5조 원의 환경 복구 벌금을 확정했습니다. 네덜란드 역사상 단일 기업에 부과된 최대 벌금이었어요. 회사의 주가는 단 하루 만에 90%가 폭락해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3만 명의 직원이 하루아침에 실업자 위기에 놓였고 대주주들은 연대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네덜란드 검찰은 환경범죄 혐의로 재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재국과 명예가 알량한 자존심 하나 때문에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밤 비서도 임원도 변호사도 모두 저를 피해 떠났습니다. 텅 빈 집무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독주를 들이켜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양주 얼음이 녹는 소리만 집무실에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바데네의 검은 수평선이 보였어요.
아까까지 제 기계가 삼켜진 그 갯벌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그 어떤 기술로도 이 재앙을 되돌릴 수 없다는 현실에 뼈저리게 절망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어요. 진우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메아리쳤습니다. 장인어른, 절대 안 됩니다. 그 애는 분명히 막으려 했었습니다. 저는 그 진심 어린 경고를 발로 밟아 뭉갰어요. 내동댕이친 보고서를 떨리는 손으로 주워 담던 진우의 뒷모습이 캄캄한 집무실 천장에 떠올랐습니다. 제 매끈한 손가락 사이로 독주가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서류에만 사인해온 이 깨끗한 손이 모든 걸 망쳤다는 생각에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유가 정한 최후 통첩까지 남은 시간은 48시간. 그 안에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바데네는 영구 봉쇄되고 저는 감옥에 갈 운명이었습니다. 아버지. 캄캄한 집무실 문이 열리며 한 줄기 복도 불빛과 함께 딸 에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뒤에 사위 진우가 서 있었어요. 저는 술에 절어 바닥에 주저앉은 채 충혈된 눈으로 두 사람을 올려다봤습니다. 딸의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구나. 이 못난 아비 때문에. 진우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도 밤새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어요. 에마가 벽에 조명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쏟아지자 처참한 제 꼴이 여실히 드러났죠.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3억짜리 시계는 술을 쏟아 화면이 멈춰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빈 술병이 뒹굴고 제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을 겁니다. 딸이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태블릿 하나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장인어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진동도 무게도 없이 갯벌 위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낙지를 산채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저도 처음엔 이게 정말 가능할까 반신반의했지만 수백 년에 걸친 실전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직접 현장에서 보고 자란 기술입니다. 제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기술이에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독일에서 새로 개발했다는 최첨단 호버크라프트인가? 아니면 스위스의 초경량 드론 기술인가? 서양의 첨단 기술이라면 뭐든 좋았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화면에 재생된 영상은 제 예상을 완전히 처참하게 뒤엎었습니다. 그건 최첨단 기계가 아니었어요. 한국 남해안의 벌교라는 작은 어촌 마을의 갯벌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시커먼 뻘밭 위에 웬 왜소한 노인들이 허리를 구부린 채 무언가를 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길이 1m 남짓한 낡아빠진 나무 널빤지였습니다. 표면은 수십 년간 사용한 흔적으로 반들반들하게 닳아 있었고 군데군데 거친 나뭇결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노인들은 그 초라한 널빤지에 한쪽 무릎을 얹고 나머지 한 발로 진흙을 차며 갯벌 위를 미끄러져 다녔습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진흙 속에 팔을 푹 찔러 넣더니 꿈틀거리는 낙지를 하나씩 능숙하게 건져 올렸어요. 놀랍게도 낙지에는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잠깐 다시 돌려봐. 진우가 영상을 되감았습니다. 노인의 움직임을 느린 속도로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 바퀴도 없고 모터도 없는데 노인은 물 위에 소금쟁이처럼 가볍게 갯벌을 가로질렀어요. 진흙에 남는 자국은 얕은 줄 하나뿐이었습니다. 100톤 장갑차가 갯벌을 산산조각 낸 것과는 천지 차이였죠. 그런데도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지금 나랑 장난하나? 이게 해결책이라고? 장인어른, 이건 한국에서 수백 년 전부터 갯벌 어민들이 대대로 써온 뻘배라는 도구입니다. 보시다시피 기계가 아닙니다. 엔진도 없고 전기도 필요 없어요. 오직 나무 판자 하나와 사람의 체중, 그리고 몸에 밴 수백 년의 경험 기술뿐입니다. 하지만 서양의 어떤 최첨단 기계도 하지 못하는 일을 이 소박한 널빤지가 해냅니다. 저의 아버지도 40년 넘게 이걸 타고 갯벌에서 일하셨습니다. 진우가 영상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확신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태블릿 위에 기술 분석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뻘배는 사람의 체중을 넓은 나무 면적으로 분산시킵니다. 갯벌에 가해지는 압력이 극도로 낮아지기 때문에 요변성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진동도 소음도 전혀 없으니 낙지가 도망치지 않습니다. 100톤짜리 쇳덩어리가 실패한 일을 이 나무 판자 하나가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제 아버지가 직접 시범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벌교에서 뻘배를 40년 넘게 타신 분입니다.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딱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갔습니다. 미쳤군. 내 1200억짜리 최첨단 기계도 삼켜버린 바덴해야. 저딴 쓰레기 나무 판자 쪼가리로 세계 최대의 갯벌을 건너겠다고? 웃기지 마라. 이건 네덜란드의 위신이 걸린 국가 프로젝트야. EU가 지켜보는 자리에 나무 판자 하나 들고 나타나면 네덜란드가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될 거 아니야. 내 놈이 기어코 내가 무너지는 꼴을 조롱하러 온 거지. 그래, 속이 시원하냐? 장인어른, 저는 진심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36시간 안에 EU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회사도 장인어른의 자유도요.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발. 에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파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아빠, 제발요. 진우 말을 한 번만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아빠를 망하게 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아빠를 살리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제발. 딸의 눈물을 보고도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66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남자였어요. 서양 엘리트의 알량한 자존심이 무너져가는 제국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던 겁니다. 나무 판자라니. 그딴 원시적인 도구를 들고 EU 환경청 앞에 나서면 네덜란드의 수치가 될 게 뻔했어요.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다고 그때의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둘 다 당장 나가. 에마가 일어서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실망한 표정이 아니라 슬픈 표정이었어요. 내 아버지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나.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진우는 에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진우가 멈춰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인어른,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바닥에 금이 간 태블릿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에 멈춰있는 영상 속 벌교의 노인은 여전히 뻘배 위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술잔을 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입에 대지도 못했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집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똑, 똑, 똑. 한 초가 저를 감옥으로 끌고 가는 발소리 같았습니다. 바닥에 태블릿 화면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어요. 그 희미한 빛 속에서 벌교 노인의 얼굴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겨우 눈을 붙이려는데 비서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따님이신 에마님께서 어젯밤 몰래 한국으로 출국하셨습니다. 뭐라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에마님께서 지금 막 사위분의 아버지를 모시고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셨답니다. 사위분도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후쯤 암스테르담에 도착할 예정이고 곧장 바덴의 현장으로 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제 딸 에마가 남편인 진우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혼자서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대편 한국까지 날아갔다는 겁니다. 시아버지를 직접 모셔오기 위해서요. 12시간이 넘는 비행을 감수하면서까지요. 제 고집을 꺾을 유일한 방법이 뭔지 딸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말로 설득하는 건 불가능하다. 실물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다.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에마는 그 결론에 도달하고 아버지인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곧장 실행에 옮긴 거였습니다. 그 대담함이 누구를 닮았는지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날 낮 내내 저는 집무실에서 서성였습니다. 에마를 막아야 하나, 그냥 두어야 하나. 머릿속이 엉망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발길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차를 몰아 바덴의 통제구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속도 위반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이유가 설치한 노란 차단 테이프와 경찰 바리케이드를 지나 갯벌 앞 임시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는 순간 북해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한쪽에 이미 에마가 서 있었습니다. 밤새 한국까지 왕복 비행을 하느라 얼굴은 파리하게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어요. 에마 옆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70대 한국 노인. 바로 진우의 아버지 사돈 어른이었습니다. 결혼식 때 한 번 뵌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그때도 저는 제대로 인사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첫인상부터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어요. 키가 작고 마른 체구였습니다. 얼굴은 수십 년간 남해안의 바닷바람과 뙤약볕에 그을려 젓갈색으로 빛나고 있었죠. 낡은 면바지에 고무장화를 신고 계셨고 등은 오랜 세월 갯벌 위에서 허리를 구부리며 살아온 탓에 살짝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것은 그분의 손이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갯벌을 파헤치며 살아온 손. 손톱 밑은 수십 년간 스며든 갯벌 진흙으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고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색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단단한 굳은 살이 마치 훈장처럼 박혀 있었어요. 손바닥은 가죽처럼 두껍고 깊게 갈라져 있었지만 그 투박하고 거친 손이 꼭 쥐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흙이 잔뜩 묻어있는 낡은 나무 널빤지 하나. 비행기에 짐으로 싣고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뻘배였습니다. 에마가 공항에서 수화물로 붙였다고 했어요. 기내에서도 사돈 어른은 그 널빤지 걱정만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매니큐어를 칠한 희고 매끈한 손.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한 평생 서류에만 사인해온 손. 3억짜리 시계를 찬 그 손으로 제가 한 일이라곤 서류를 뒤적이고 술잔을 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사돈 어른이 가진 거칠고 까만 손. 뻘배를 쥔 그 손에는 40년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같은 손인데 살아온 세계가 너무 달랐습니다. 그 대비가 묘하게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고작 나무 판자를 쥔 늙은 손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우리 회사의 수석 공학자들과 임원들이 우르르 달려왔어요. 한국에서 노인이 나무 판자를 들고 왔다는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온 겁니다. 그들은 사돈 어른의 모습을 보자마자 대놓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맙소사, 저게 뭐야? 저런 거지 같은 나무 판자 하나로 바다 내에 들어가겠다고? 아시아의 미개한 주술이라도 부리려는 건가? 저러다 갯벌에 빠져 죽으면 우리 책임이야. 기가 차서. 동양인들의 장난감으로 우리 사업을 해결하겠다. 농담도 수준이 있지. 저 역시 분노하며 에마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저 노인을 데리고 돌아가. 내 남은 체면마저 짓밟을 작정이냐? 이미 전 세계에 망신을 당했는데 이 참극 위에 서커스까지 벌일 셈이야? 나무 판자 들고 나타나면 이유가 뭐라고 하겠어. 네덜란드가 미개한 나라가 되는 거야. 에마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가에 핏줄이 선 채로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요. 아빠. 아빠의 1200억짜리 기계는 3분 만에 가라앉았어요. 서양 최고의 공학 기술이 갯벌한테 졌잖아요. 이제 남은 선택지는 이것뿐이에요. 5분만 시간을 주세요. 딱 5분이요. 아빠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빠를 살리려는 거예요. 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어요. 1200억짜리 기계가 3분 만에. 그 말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 사이 한국에서 온 사돈 어른은 주위의 조롱과 고함 소리를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보였습니다. 네덜란드어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일 수도 있었지만 설령 알아들었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을 거예요. 그분은 네덜란드어도 영어도 모르셨습니다. 하지만 바다와 갯벌의 언어는 온몸으로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묵묵히 갯벌 가장자리로 걸어가더니 낡은 뻘배를 갯벌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연장을 다루듯 정성스럽고 능숙한 손놀림이었어요. 그리고 고무장화를 벗었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널빤지 위에 얹고 왼발은 갯벌 위에 가볍게 디뎠습니다.
그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 대놓고 조롱하던 임원들과 공학자들까지 궁금증에 못 이겨 입을 다물었습니다. 기자 몇 명이 슬금슬금 다가와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차가운 바람이 갯벌 위를 스쳐 지나갔어요. 어제 1200억짜리 기계 세대를 삼켜버린 바로 그 갯벌이 사돈어른 앞에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돈어른이 깊은 숨을 한번 내쉬더니 시커먼 뻘밭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거침없이 몸을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 하나 없는 완벽한 정막 속에서 이른이 넘은 노인의 등이 그 순간만큼은 산처럼 넓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스윽. 어제 100톤짜리 장갑차 세대를 단 3분 만에 집어삼킨 바로 그 무시무시한 갯벌 위를 노인은 마치 얼음 위의 스케이트 선수처럼 고요하고 날렵하게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기계음도 엔진 소리도 진동도 전혀 없었어요. 어제 장갑차가 뿜어대던 기괴한 굉음, 쇠캐터필러가 갯벌을 찢어놓던 끔찍한 소리, 시커먼 디젤 매연. 그 모든 폭력적인 소리와 광경 대신 지금 바덴의 갯벌 위에 울려 퍼지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노인의 무릎이 나무 판자를 누르며 진흙을 가르는 부드럽고 고요한 마찰음. 스윽, 스윽. 그것뿐이었어요. 바람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 사이로 그 부드러운 마찰음만이 갯벌 위를 흘러갔습니다. 자연을 짓밟는 소리가 아니라 자연에 스며드는 소리였습니다. 갯벌은 액체화되지 않았어요. 어제 100톤의 쇳덩어리가 올라서자마자 물처럼 변해 모든 걸 삼켜버렸던 그 요변성 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70kg도 안 되는 노인의 체중이 뻘배의 넓은 면적에 완벽하게 분산되어 갯벌에 가해지는 압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거예요. 노인은 중력을 거스르는 마법사처럼 수백 미터를 단숨에 주파했습니다. 뻘배가 지나간 자리에는 얕은 줄 하나만 남았을 뿐 갯벌은 한치의 동요도 없이 고요했습니다. 어제 쇳덩어리가 밟고 지나가면서 갈기갈기 찢어놓은 갯벌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제 옆에 서 있던 수석 엔지니어가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불가능한 일이야. 하지만 그것은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갯벌 한가운데서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더니 갯벌 표면을 가만히 살피기 시작했어요.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망원경으로 지켜보던 저는 숨을 죽였어요. 대체 저 광활한 뻘밭에서 뭘 보고 있는 거지? 그때 노인이 갯벌 표면에 미세한 구멍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맨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숨구멍이었어요. 노인은 주저없이 거친 손을 진흙 속에 천천히 밀어 넣었습니다. 팔꿈치까지 빠져들어갔어요. 잠시 후 손을 빼내자 그 손에는 꿈틀거리는 최상급 황금 낙지가 한 마리 들려 있었습니다. 상처 하나 없이 살아있는 완벽한 상태의 낙지였어요. 약효 물질을 온전히 보존한 채로요. 노인의 거칠고 까만 손가락 사이에서 황금빛 낙지가 다리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그 낙지를 통에 넣고 다시 갯벌 위를 미끄러져 갔습니다. 쓱.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낙지를 찾아내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요. 마치 갯벌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손을 뻗으면 갯벌이 낙지를 내어주는 것처럼 자연과 인간 사이에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갯벌 위에 미세한 숨구멍만 보고 정확히 낙지가 숨어있는 위치를 알아맞히는 거였습니다. 40년 넘게 갯벌에서 살아온 사람만이 읽을 수 있는 자연의 신호를 노인의 눈과 손은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었죠. 1시간도 안 되어 수십 마리의 황금 낙지가 상처 하나 없이 채취되었습니다. 우리가 1200억짜리 기계로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황금 낙지를 노인은 나무 판자 하나와 맨손으로 수십 마리나 건져 올린 겁니다. 그 경이로운 광경에 저를 포함한 네덜란드 최고 엘리트 공학자들은 턱이 빠진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아까까지 비웃고 조롱하던 임원들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몇몇은 자기 눈을 비비며 다시 봤어요. 에마가 조용히 제 곁에 와 서더니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기쁨과 안도의 떨림이었습니다.
잠시 후 호기심을 참지 못한 우리 회사 수석 엔지니어 핸드릭이 3D 레이저 스캐너를 가져왔습니다. 노인이 잠시 쉬는 사이 뻘배를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나무 판자의 두께, 곡률, 앞코의 각도, 무게 중심, 표면 마찰 계수까지 모든 수치를 컴퓨터에 입력한 뒤 핸드릭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분석 보고서를 프린터에서 뽑아 제게 내밀었어요. 그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그냥 나무 판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널빤지의 앞코가 살짝 위로 들려있는 각도를 보십시오. 정확히 7도입니다. 이건 최신형 항공기의 날개가 양력을 만들어내는 설계 각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 미세한 각도 덕분에 뻘배가 전진할 때 지늘기 판자를 위로 밀어올리는 양력이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체중을 넓은 면적에 완벽하게 분산시키면서 동시에 갯벌, 지늘개 표면 장력을 100%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유체역학적으로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 기술력으로 100년을 연구해도 이 완벽한 밸런스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기는 불가능합니다. 이 나무 판자에는 수백 년에 걸쳐 자연과 동화된 궁극의 경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건 물리학적 예술품입니다. 한국의 갯벌 어민들은 이걸 과학 공식 없이 오직 몸의 기억만으로 수백 년에 걸쳐 완성해낸 겁니다. 그 보고서를 읽는 순간 등골을 타고 서늘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1200억을 쏟아부은 최첨단 기계가 3분 만에 지늘게 삼켜진 자리에서 낡은 나무 판자 하나가 갯벌 위를 춤추듯 미끄러지고 있었어요. 단순한 힘으로 자연을 짓누르려 했던 제 무식함이 자연의 결을 이해하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한국 조상들의 지혜 앞에서 완벽하게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저는 바보 천치였습니다. 진우가 옳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서를 쥔 제 매끈한 손이 부끄러웠습니다. 저 갯벌 위에서 까맣게 물든 투박한 손으로 나무 판자를 밀고 있는 노인의 손. 그 손이야말로 진짜 기술자의 손이었습니다. 제 손은 그저 서류에 사인이나 해대는 쓸모없는 장식품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쥔 채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갯벌 위에서 스윽 미끄러지는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저 한 사람이 보여주는 것이 제가 4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만 받아들이기가 두려웠을 뿐이죠. 하지만 기적 같은 이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색 관용차 여러 대가 통제구역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차 문이 열리며 양복 차림의 네덜란드 정부 고위 관료들이 내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 우리 회사의 원로 이사진 3명도 모습을 드러냈어요. 뉴스를 보고 황급히 달려온 겁니다. 바데네에서 한국 노인이 나무 판자를 타고 낙지를 잡고 있다는 속보가 나갔고 그들은 그걸 보자마자 경악한 거죠. 국가적 프로젝트 현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이 활동하고 있다니 그들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환경부 차관이 쌍안경으로 갯벌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장 저 사람을 끌어내. 이게 무슨 짓이야. 이유가 연구 작업 중지를 명령한 보호구역이야. 허가도 없이 정체불명의 외국인이 불법 채취를 하고 있잖아. 얀, 당신이 지시한 거야? 우리 회사 원로 이사인 반 다이크가 저를 향해 고함을 질렀어요. 얀, 당신 완전히 미쳤어? 검증도 안 된 아시아의 장난감 같은 걸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다니. 저건 세계 자연유산 불법 침입이야.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 동안 당신은 회사를 완전히 매장시킬 작정이군. 또 다른 이사가 거들었습니다. 저딴 원시적인 나무 판자로 1조 원짜리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세상에서 가장 발달한 해양공학 국가에서 나무 판자를 쓴다고? 이걸 EU가 승인해 줄 것 같아? 네덜란드가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당장 중단시켜. 그들은 경찰을 동원해 낙지를 가득 담은 양동이를 안고 뻘배에서 내리는 사돈어른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찰 2명이 사돈어른의 양쪽 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우려 했어요. 사돈어른은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한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12시간을 비행기에 시달리며 날아와서 딸의 시아버지를 위해 생전. 처음 보는 갯벌에서 온몸이 진흙 범벅이 되도록 일하고 나왔더니 돌아오는 건 수갑이라니요. 노인의 진흙에 젖은 낡은 작업복 소매를 경찰이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갯벌 흙이 묻은 양동이가 기울며 바닥에 쏟아질 뻔했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네덜란드 재계의 꼭대기에서 40년간 가장 냉정한 사업가로 살아온 제가 생전 처음으로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눈앞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습니다.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였어요. 관료들과 이사진 사이를 뚫고 들어가 사돈어른의 팔을 붙잡고 있는 경찰을 있는 힘껏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수갑을 들고 있던 경찰의 손목을 잡고 소리쳤어요. 당장 놓지 못해. 정부 차관의 깔끔한 양복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네덜란드 1위 기업 CEO가 정부 고위 관료의 멱살을 잡다니. 미친 짓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닥쳐라, 이 무지한 것들아. 1200억짜리 기계로 자연을 박살낸 건 누구야? 갯벌을 망가뜨리고 환경을 파괴한 건 바로 우리잖아. 우리 서양의 오만함이 이 재앙을 만든 거야. 그런데 그걸 수습해주러 온 사람한테 수갑을 채워. 지금 저분이 뭘 했는지 눈으로 똑바로 봤잖아. 기계 한 대 안 쓰고 소음 하나 안 내고 갯벌에 흠집 하나 없이 낙지를 잡아 올렸어. 당신들의 법과 규제가 이 갯벌을 지켰어? 아니잖아. 지킨 건 저 나무 판자야. 저 노인의 손이야. 저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갯벌 밑바닥에 처박혀서 끝났을 거야. 차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원로 이사 반 다이크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어요. 얀, 정신 차려. 이건 절차의 문제야. EU 규정을 무시하면 벌금이 더 늘어난다고. 당신 지금 완전히 미친 거야. 저는 반 다이크의 눈을 똑바로 쏘아봤습니다. 절차? 절차를 따라서 1200억짜리 기계를 갯벌에 집어넣은 게 당신이야, 반 다이크. 당신이 서명한 안전보고서를 보여줄까? 그 절차가 만들어낸 결과가 뭐야? 장갑차 세대가 고철이 되고 5조 원 벌금을 맞은 거잖아. 그 절차가 뭘 지켰어? 반 다이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사실이니까요. 그 안전보고서에 서명한 건 이사진 전원이었고 진우의 생태 보고서를 무시하자고 결정한 것도 이사진이었습니다. 저만 유죄가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가 유죄였습니다. 주위의 기자들이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고 있었어요. 정부 관료의 멱살을 잡은 CEO의 사진이 내일 전 세계 신문 일면을 장식하겠죠.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보다 이 노인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걸 지켜보는 게 더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에마가 달려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진정해요. 진우도 뛰어왔어요. 장인어른 괜찮으십니까?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이건 분노가 아니라 수치심이었습니다. 1만 킬로미터를 날아와서 생전 처음 보는 갯벌에서 우리를 구해주고 있는 노인에게 우리가 한 짓이 수갑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 회사가, 그리고 무엇보다 저라는 인간이 한없이 부끄러웠어요. 사돈어른은 소란의 한가운데서 여전히 말없이 서 계셨어요. 양동이 속에 황금 낙지들이 꿈틀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노인의 표정은 놀랍도록 담담했습니다. 화를 내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셨어요. 평생 해왔던 일을 했을 뿐이라는 얼굴이었습니다. 바다가 험하면 기다리고 갯벌이 부르면 나가고 낙지가 있으면 잡고 없으면 돌아오고 그게 전부인 사람이었어요. 그 초연한 모습이 저를 더 깊은 수치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경찰들은 물러났고 관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진우가 아버지에게 다가가 한국어로 상황을 조용히 설명했어요. 사돈어른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웃으셨습니다.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말은 알아듣지 못해도 그 미소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어요. 저런 사람에게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저런 사람을 저는 무시하고 조롱하고 수갑까지 채우려 한 겁니다. 저는 밤새 뒤척이며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매니큐어를 칠한 제 손을 들어올려 한참을 쳐다봤어요. 이 깨끗한 손이 한 일이라곤 서류에 사인을 하고 사위의 보고서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술잔을 드는 것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돈어른의 까맣고 투박한 손은 갯벌에서 생명을 건져 올리고 자연과 대화하고 가족을 먹여 살렸죠.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해온 손은 어느 쪽인가? 답은 너무 명백했습니다. 6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삶 전체가 부끄러웠어요. 아침 9시 바덴의 현장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다시 나왔어요. EU 환경청 현장 점검관도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팽팽한 긴장 속에서 다음 수순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 사진은 저를 해임하고 이 사태를 은밀하게 수습하려는 긴급 의결서를 준비해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어요. 저는 집무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각오는 되어 있었어요. 카메라가 빼곡히 늘어선 바덴의 현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에마와 진우 그리고 사돈어른이 갯벌 가장자리에 서 계셨어요. 사돈어른은 오늘도 낡은 작업복에 뻘배를 들고 계셨습니다. 어제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죠. 매일 벌교의 갯벌에서 하시던 것처럼 그저 묵묵히 일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저는 수십 대의 카메라와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이 사진의 얼굴을 한 명씩 돌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야 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게 진심을 전하는데 더 나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인정하겠습니다. 우리의 기계는 실패했습니다. 1200억 원을 쏟아부은 최첨단 장갑차가 3분 만에 갯벌에 삼켜졌습니다. 서양의 오만함은 자연 앞에서 완벽하게 패배했어요. 저의 어리석은 결정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을 파괴했고 수만 마리의 생물을 죽였으며 3만 명의 직원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사위의 경고를 무시한 것도 생태 보고서를 바닥에 내동댕이 친 것도 전부 저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미친 듯이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어제 저는 기적을 봤습니다. 한국에서 온 70대 노인이 우리가 수천억을 투자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나무 판자 하나로 해결했습니다. 엔진도 없고 전기도 없고 소음도 없었어요. 갯벌에 흠집 하나 내지 않고 낙지에 상처 하나 입히지 않으면서 수십 마리를 완벽하게 채취해냈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 여러분이 목격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건 자연과 공존할 줄 아는 한국의 위대한 철학과 지혜입니다. 한국의 뻘배야말로 우리 네덜란드가 무릎 꿇고 배워야 할 인류 최고의 기술입니다. 현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이 사진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해임 결의서를 들고 왔던 반 다이크는 서류를 구겨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정부 관료들도 서로 눈치만 볼 뿐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EU 환경청 점검관은 고개를 숙이며 무언가를 수첩에 적고 있었어요. 저는 말을 마치고 망설임 없이 갯벌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늘 입고 나온 옷은 1000만 원이 넘는 최고급 비스포크 정장이었어요. 수십 년간 제 지위와 권력을 상징하던 그 옷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시커먼 진흙에 잠겨들었습니다. 이탈리아제 수제 구두가 뻘 속에 빠졌고 바짓단이 진흙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통쾌했습니다. 이 깨끗한 옷이, 이 비싼 신발이 40년간 제가 쌓아올린 허영과 오만의 갑옷이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 갑옷을 벗어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뻘배를 끌고 갯벌에서 나오시는 사돈어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에마와 진우에게도 눈을 맞추었습니다. 에마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울고 있었어요.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커먼 진흙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000만 원짜리 정장 바지가 갯벌 진흙에 완전히 파묻혔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진우야. 사돈어른. 제가 틀렸습니다. 제 알량한 자존심과 오만함이 모든 것을 망칠 뻔했습니다. 제 사위를 무시했고 사돈어른의 지혜를 조롱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진흙 위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66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제가 시커먼 갯벌. 진흙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0년간 기계만 믿고 고개 한 번 숙이지 않던 늙은 CEO가 한국의 낡은 널빤지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며 흘리는 참회의 눈물이었어요. 진흙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지만 그 따가움이 오히려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따스한 무언가가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고개를 들자 사돈어른이 진흙투성이인 제 어깨를 토닥이고 계셨어요. 40년 세월에 굳은 살이 박인 까맣고 갈라진 그 투박한 손이 매니큐어를 칠한 제 깨끗한 손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손의 온기는 모든 언어를 뛰어넘었어요. 괜찮다, 괜찮아. 그 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따스한 온기에 더 크게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마가 달려와 저를 끌어안았고 진우도 주저없이 진흙탕 속으로 걸어들어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진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내 식구가 시커먼 갯벌 위에서 진흙 범벅이 된 채 울고 있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쏟아졌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갈매기 울음소리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날의 사진은 다음날 전 세계 모든 주요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시커먼 갯벌 위에서 내 식구가 진흙 범벅이 된 채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 아래에는 이런 헤드라인이 붙었습니다. 1200억짜리 기계를 이긴 나무판자, 그리고 진흙 속에서 무릎 꿇은 CEO. 세상이 이 이야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바덴의 갯벌에서 무릎 꿇은 CEO의 영상은 24시간 만에 전 세계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했어요. 한국의 뻘배가 인력 세계적인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이 앞다투어 뻘배의 유체역학적 원리와 한국 갯벌 문화를 소개하는 특집 기사를 쏟아냈죠. 한국의 전통 어업 기술이 최첨단 기계를 압도했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EU 환경청은 우리 회사가 제출한 뻘배 기반 친환경 채취 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례적으로 빠르게 승인을 내렸어요. 사돈어른의 지도 아래 네덜란드 현지에서 뻘배 사용법을 교육받은 채취 인력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사돈어른은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직접 시범을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뻘배 위에서 무릎을 어떻게 놓는지, 팔을 어떤 각도로 뻗는지, 진흙의 색깔과 습기로 낙지의 위치를 어떻게 읽는지. 40년간 몸에 새긴 기술은 언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네덜란드 젊은 채취원들은 처음엔 어색하게 뻘배 위에서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사돈어른은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으셨어요. 넘어진 청년의 팔을 잡아 일으키시고 다시 자세를 잡아주시고 특유의 온화한 미소로 괜찮다고 토닥여 주셨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가르침에는 막힘이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평생 이렇게 사셨구나. 바다가 허락하면 나가고 바다가 거부하면 기다리고 후배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그게 이분의 인생이었구나. 단 열흘 만에 목표량의 황금 뻘낙지를 상처 하나 없이 전량 채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낙지에서 추출된 특수 단백질은 성공적으로 신약 개발에 쓰여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희귀, 신경질환 환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했어요. 기적이었습니다. 1200억짜리 기계가 실패한 자리에서 나무판자 하나와 사람의 손이 이루어낸 기적이었죠. 뉴스를 본 전 세계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벌교 갯벌이 인력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고 뻘배 체험을 하려는 외국인 관광객이 줄을 이었어요. EU 환경청은 우리의 친환경 채취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갯벌에 물리적 손상이 전혀 없었고 생태계가 오히려 이전보다 건강해졌다는 사후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5조 원의 환경 벌금은 전액 탕감되었습니다.
기계가 저지른 파괴는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으로 치유된 거예요. 폭락했던 회사 주가는 기적 같은 반전 스토리에 힘입어 이전보다 3배나 치솟았습니다. 파산 직전이었던 회사가 유럽 최고의 친환경 해양 기업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구속 영장도 취하되었고 주주들의 소송도 철회되었습니다. 반 다이크를 비롯한 이사진은 사의를 표했어요. 저를 해임하려던 사람들이 결국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은 겁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정상보다 훨씬 더 나아졌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위 진우를 수석 부사장으로 임명한 거예요. 임명장을 건네며 제가 말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처음부터 옳았다. 이 회사는 이제 내 철학으로 움직여야 한다. 자연과 공존하는 회사로 만들어다오. 진우는 임명장을 받아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장인어른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에마가 옆에서 두 사람의 손을 동시에 잡았어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남편을 무시하는 아버지와 아버지를 원망하는 남편 사이에서 에마는 누구보다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야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저는 회사의 메인 로고를 바꿨습니다. 웅장한 굴착기 형상의 로고를 내리고 한국의 뻘배 모양을 본뜬 새 로고를 걸었어요. 로비에 새 로고가 걸린 날, 에마가 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저를 향해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이게 진짜 아빠 모습이야.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40년 만에 딸에게 진짜 아빠라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제 집무실에는 특별한 물건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사돈어른이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 직접 쓰시던 뻘배를 저에게 남겨주셨어요. 수십 년간 갯벌에서 닳고 닳아 반들반들해진 그 낡은 나무 판자가 유리 전시대 안에 갑옷처럼 모셔져 있습니다. 그 옆에는 뻘배의 유체역학 분석 보고서가 함께 놓여 있어요. 한국 조상들의 경험적 지혜와 현대 물리학이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증거입니다. 과학자들은 공식을 세워 증명했지만 벌교의 어민들은 몸으로 먼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수백 년 전부터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저는 그 나무 판자 앞에 잠시 멈춰 섭니다. 그리고 사돈어른의 까맣고 투박한 손을 떠올려요. 40년을 갯벌과 함께한 그 손의 온기를요. 그러면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기계로 자연을 지배하려 했던 어리석은 시절이 떠오르면서 다시는 그런 오만에 빠지지 않겠다는 다짐이 가슴 깊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벌교의 바닷바람 속에서 40년을 살아온 한 노인의 등이 떠오릅니다. 말 한마디 없이 뻘배 위에 올라타 바다 내의 갯벌을 스윽 가르던 그 등이요. 기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연을 정복하는 시대도 끝났어요. 이제는 자연의 결을 잇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며 함께 숨쉬는 시대입니다. 한국의 갯벌 위에서 수백 년간 전해져 내려온 그 지혜를 저는 남은 인생 동안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겁니다. 이 모든 기적을 가르쳐준 사위 진우와 에마에게, 그리고 1만 킬로미터를 날아와 낡은 나무 판자 하나로 저와 이 회사를 구해주신 사돈어른에게 뼈저린 존경과 감사를 바칩니다. 사돈어른이 공항에서 돌아가실 때 저는 처음으로 그 까맣고 투박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매니큐어를 칠한 제 손과 굳은 살 박힌 노인의 손이 포개졌어요. 두 손의 온도가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결국 사람의 손은 모두 같다는 것을. 중요한 건 그 손으로 무엇을 해왔느냐는 것을. 사돈어른은 빙그레 웃으시며 제 손을 두 번 꼭 쥐어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공항 출구로 사라지는 사돈어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등이 굽고 걸음이 느리고 옷은 낡았지만 그분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위대한 기술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만한 네덜란드 엘리트 CEO가 한국의 전통 뻘배 앞에 무릎 꿇은 사연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100톤짜리 쇳덩어리는 3분 만에 갯벌에 삼켜졌습니다. 하지만 낡은 나무 판자 하나는 바람처럼 갯벌 위를 가르며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죠. 자연을 짓누르려 한 기계는 실패했고 자연의 결에 몸을 맡긴 지혜는 승리했습니다. 가장 낡아 보이는 것이 사실은 가장 완벽한 첨단 기술이었다는 것.
수백 년간 한국의 갯벌 어민들이 몸으로 증명해온 이 진실을 세계 최고의 공학자들이 뒤늦게야 인정한 통쾌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지혜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시청자님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